민경채는 어느 새벽 서랍 속에서 나온 낡은 산모수첩 때문에 자신이 목을 조른 공 실장이 사실은 친엄마였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그날 이후로는 눈을 감아도 떠도 죽은 딸 백미소가 문틈과 거울 사이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민경채는 살아있는 민세리를 붙잡고 내 딸 미소야라고 매달리며 울부짖는 지경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한편 민두식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택의 한 방에서 홀로 굶어 죽어가고, 김선재는 민강 유통의 비자금을 챙겨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곧장 수갑을 차게 되지요. 그 모든 몰락의 끝에서 민강 유통 회장실 문패에는 백설이의 이름이 새겨지고, 잃어버렸던 딸과 뒤늦게 되찾은 다른 딸 사이에서 누군가는 용서를 택하고 누군가는 평생 같은 말만 되뇌며 병실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이 비틀린 가족의 마지막 자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민씨 저택의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가로등조차 일부러 숨을 죽인 것처럼 어둑했고, 창틀을 타고 들어온 달빛이 거실 대리석과 복도 끝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요를 깨는 소리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민경채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 꽃무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얼룩처럼 남아있고, 입술은 피가 비칠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약 봉투들이 널려 있었고, 물이 반쯤 남은 컵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죠. 몇 날 며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방은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소야.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이름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목 안쪽이 바싹 말라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습관처럼 숨 쉬듯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 살아있는 몸에서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의 표정이 딱 이랬습니다. 분명 방 안에는 민경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 커튼 그림자 사이, 희미하게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자아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먼저 올라가던 그의 백미소였습니다. 엄마.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공기 떨림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실제 소리인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경채가 번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옷장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민경채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바깥 그 옆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그녀의 눈은 분명 누군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고, 이불 위에 늘어져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공 실장. 입 밖으로 이름 하나가 떨어지자 민경채 얼굴의 근육들이 일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입꼬리가 딱 다물리고 턱은 경련하듯 씹히며 움찔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분노이고 어디까지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공 실장이 아기를 바꿨지. 속에서만 떠돌던 문장이 처음으로 말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산부인과에서 공 실장만 그런 짓 안 했으면 미소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눈빛이 서서히 날카롭게 바뀌어갔습니다. 민경채는 침대에서 몸을 획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줍지도 않았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부 다 공 실장 때문이야. 문고리를 붙잡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복도의 어둠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잠옷 차림의 민경채 몸이 그 어둠 속에서 파도처럼 흔들리며 걸어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맨발이 닿을 때마다 쿵쿵 낮은 음이 울려 퍼지더니 저택 전체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복도 끝 가장 작고 구석진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별도 표지판 하나 없는 그 문은 민씨 집안에서 40년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공 실장의 방이었죠. 방 안은 작았고 공기에는 오래된 세제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낡은 탁자 하나. 화려한 저택 한가운데 있지만 이곳만큼은 전혀 다른 집처럼 소박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공 실장이 잠에서 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큰아가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드는 순간 문간에 서 있는 민경채 얼굴이 희미한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피가 마른 자국으로 얼룩져 있으며 전체 표정은 망가진 인형처럼 뒤틀려 있었어요. 큰아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무슨... 안부를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경채의 두 손이 번개처럼 공 실장의 목을 향해 뻗었습니다. 살이 눌리는 둔탁한 감각, 기관지가 눌리며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공 실장은 본능적으로 양손을 올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에 힘을 최대한 주어 떼어내려 했지만 그 손은 단단히 고정된 쇠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바꾸지만 않았어도 민경채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인 목소리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소가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을 거야. 나한테 안 오고 누구한테 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우는 얼굴로 사람 목을 조르는 모습은 보고 있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윙하고 둔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침대 아래를 더듬으며 버티려던 발이 덥게 이불에 걸려 미끄러졌고 몸 전체가 한쪽으로 휘청하며 쏠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쾅! 공 실장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나무가 깨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르더니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민경채가 그제야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공 실장. 바닥에는 이미 피가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베개와 잠옷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경채는 허겁지겁 공 실장의 몸을 부축해 세워보려 했습니다. 등을 받치면서 고개를 들어올리자 손에 묻은 피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공 실장, 정신 차려나 보이지? 나야 경채. 손을 흔들어 보이며 부르는데도 공 실장은 헛숨만 가쁘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때 공 실장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더니 반쯤 감긴 눈이 겨우 민경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피 때문에 제대로 뜨이지 않는 눈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잠깐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이 바닥을 더듬다가 민경채의 손등 위를 찾아 올라왔습니다. 큰아가씨. 습관처럼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입 다물어. 숨 아껴. 지금 말하면 안 돼. 지금은 버티는 것만 생각해. 구급차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 민경채가 필사적으로 말리려는 순간 공 실장의 입술이 피와 함께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경채야. 그 한마디 소리에 민경채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경채야.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민경채의 귀에는 천둥같이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입안이 하얗게 말라버리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엄마야? 공 실장 눈 떠. 아까 그 말 다시 해. 경채야, 엄마가 미안해.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하지만 공 실장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고개도 옆으로 천천히 기울어졌고 눈동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민경채의 거친 숨소리와 피가 조금씩 넓게 번지는 소리만이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침 해가 조금씩 올라오는 기척이 비쳤습니다. 희끗한 빛이 피 웅덩이와 부딪히며 묘한 색으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정면으로 받은 민경채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며칠 뒤 공 실장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인은 사고사로 정리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발을 헛디뎌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정부의 죽음을 두고
굳이 더 캐물으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 씨 집안 사람 몇 명, 회사에서 보낸 직원 몇 명, 화환 몇 개 정도가 전부인 한산한 장례식장이었죠. 구석에 서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민경채의 얼굴은 언뜻 보기에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안쪽에서는 뭔가가 한 겹 한 겹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아플 때 약을 내밀어주고 중요한 날이면 말없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사진 속에서만 봐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사진 속 사람을 죽인 손이 자기 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장례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말 안쪽에는 끝내 책임을 놓지 못하겠다는 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 실장의 방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방 안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에는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서랍장 위에는 민 씨 가족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먼지를 쓰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민두식 부부 옆에서 웃고 있고 그 뒤쪽에 공 실장이 조용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아이의 리본을 매만지고 있는 손이 어쩐지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다 보니 구겨진 수건들과 낡은 니트 사이로 얇은 공책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표지에는 마치 시간이 다 지워버리려다 남겨둔 것처럼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모수첩. 펼쳐보자 첫 장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모명 공매자. 태명 공경채. 공경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자기 이름과 너무 비슷한 그 태명이 머리를 한 대 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젊은 미혼모의 고단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입덧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날, 아이의 태동을 느꼈던 날,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민 씨 집안에 식모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날, 그리고 어디에도 남기고 싶지 않았을 법한 날, 오늘 아이를 바꿨다. 민 사장님의 딸은 보육원 앞에 두고 왔다. 우리 경채를 민경채라는 이름으로 키우기로 했다. 부끄러운 짓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나는 평생 큰아가씨라고 부르며 곁에서 지킬 것이다. 산모수첩이 민경채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빈방 안에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말도 안 돼.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부정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공 실장이 자기 친엄마였다니.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장본인이기도 하고 평생 곁에서 자신을 보살핀 사람이고 이제 와서야 엄마였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떠난 사람. 그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아. 민경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카락이 툭툭 끊어져 나갔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말 안 했어?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날 딸이라고 안 부르고 평생 큰아가씨, 큰아가씨 그 한마디로만 살았어. 손톱이 벽을 긁다가 벽지에 자국이 나고 피가 배어나와도 민경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민경채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택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몰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3층 끝방 침대에 누운 채 점점 말라가는 몸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날짜의 감각이 무너져 있었어요. 공 실장이 살아있을 때는 최소 하루 한 번은 들어와 식사를 챙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방 안 공기를 한 번씩 환기해주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말이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누군가를 부를 입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으로 충성을 사고 돈으로 가족을 묶어두던 사람이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도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냄새를 맡고 민지섭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고 그제야 민지섭은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뭐야 이 냄새.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확 밀려나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창문이 굳게 닫힌 방 안에서 썩은 냄새와 약냄새, 땀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때 민강유통의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권이라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말라붙은 채 천장에 고정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이를 드러낸 채 굳어 있으며 손은 공중을 움켜쥔 듯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부르려 했던 것인지 침대 시트를 움켜쥔 손가락에는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민두식의 마지막은 아무도 곁에 없는 방 한가운데에서 썩어가는 시체로 발견되는 결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수많은 조문객도 언론의 화려한 기사도 없이 조용히 치워지는 한 시체일 뿐이었죠. 반면 도시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강유통의 비자금을 살짝살짝 빼내 해외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민경채가 무너지고 민두식이 쓰러지고 회사 안이 혼란스러워진 지금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여권과 가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여러 나라에 나뉘어 숨겨둔 계좌,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면서도 입꼬리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버티면 끝이다. 탑승구 안내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선재 씨.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검찰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귀에 익숙한 표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피고석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잠깐 굳어있다가 익숙한 버릇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변호사부터 부르죠. 절차는 아시잖아요. 그러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법률 지식과 말솜씨를 총동원해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끌어모으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구형 30년에 비해 절반 정도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선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이용해왔던 법과 제도가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석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 문패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 백설이. 로비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칼같이 바뀐 공기와 함께 이제 진짜 새 회장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 넓은 창가 앞에 선 백설이는 도심 한복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오토바이 배달로 밤을 새워가며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던 손이 지금은 거대한 회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자그마한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꺾이던 백미소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후드티를 입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소야. 설이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 회사 때문에 울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엄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야. 너 없는 자리는 엄마가 대신 살아볼게. 조용히 말을 마칠 즈음 문태경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의 준비 다 했어요. 응, 지금 나갈게. 두 사람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설의 손가락에 빛나는 반지가
두 사람이 함께 버텨온 지난 시간을 보여주듯 반짝였습니다. 아, 세리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다. 설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제는 백셀이라는 이름의 호적에 오른 딸. 한때는 민씨 집안 막내딸로 살았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자신의 딸이었던 아이. 옥상 난간 위에서 몸을 던지려 하던 그날이 설이의 머릿속에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세리야, 내려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차라리 엄마가 잘못했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너랑 미소가 바뀐 거야. 너 내 딸이야. 10달 동안 품고 낳은 내 딸이야. 난간을 매달리고 있던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세리의 눈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엄마의 얼굴을 발견했었죠. 저녁 설이의 집 식탁에는 분식집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메뉴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떡볶이, 김말이,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재료는 훨씬 고급스러워졌지만 양념 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옛날에 먹던 그 김치볶음밥 맛이에요. 세리가 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때보다는 나아졌지. 이제는 엄마가 회장님이잖아. 설이가 웃으며 말하자 문태경이 옆에서 툭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짜졌어요. 뭐라고? 너 일부러 그런 소리 하지? 농담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소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세리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내일 경채 언니 보러 가도 돼요? 문태경이 잠깐 눈치를 보며 설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민경채.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자 세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길들여온 사람. 그러나 동시에 20해 동안 세리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에 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고 싶어? 설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 언니가 잘못한 거 엄청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20해 동안 제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사람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잠시 동안 식탁 위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설이는 세리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가서 후회만 안 한다면 엄마가 말릴 이유는 없지.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고마워요, 엄마. 세리가 얼굴을 환하게 밝히자 문태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녀와서 힘들면 그땐 우리한테 기대면 돼. 다음 날 세리는 혼자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방문증을 받고 하얀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민경채님 면회 오셨죠? 직원이 확인 후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앉아있던 민경채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잠깐뿐이지만 분명한 인식이 번쩍 스쳤다가 곧 다시 안개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미소야? 민경채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나 세리야. 언니랑 20해 같이 살던 그 세리. 세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리. 미소. 민경채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둘 다 내 딸이야. 세리는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야위고 뼈마디마다 힘이 빠져있는 손이었지만 그 손이 자신을 잡는 힘만은 아직 확실히 남아있었습니다. 언니. 부르는 소리와 동시에 민경채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도 미소도 설이도 다 내 잘못이야. 단어가 끊기고 이어지고를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언니. 세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틀린 건 맞아요.
미소 언니한테 한 짓,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잘못됐어요. 민경채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도 사람이잖아요. 세리가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20해 동안 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는 못 미워요. 민경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미소 언니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하고 엄마 아니 설이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도 경채 언니 생각하면 그냥 복잡해요. 세리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도 분명 있었거든요. 틀어지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밥도 먹여줬고 옷도 사입혀줬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그건 나도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 말을 들은 민경채는 입을 열지 못하고 세리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나 자꾸 눈앞에 미소가 보여.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복도 끝에도 서 있고 거울에도 비치고 불 꺼진 방 구석에도 한 번은 웃으면서 날 보고 있고 한 번은 등을 돌리고 서 있고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죄어서 숨을 못 쉬겠어.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저택 응접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응접실 가운데 민경채가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미소.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 경채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민경채 눈에는 세리가 아니라 백미소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미소야. 우리 딸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세리가 아무리 언니, 나 세리야라고 말해도 민경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세리는 경채 언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굳이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말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미소 많이 기다렸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얼굴 마주보고 눈도 마주치고 예쁜 우리 미소. 세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쯤은 내가 미소 역할을 해줘도 괜찮겠다. 지금 그게 경채 언니가 겨우 숨붙이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끈일지도 모르니까. 병실 안으로 돌아온 지금 세리는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응. 언니 눈앞에 보이는 미소는 어쩌면 언니 마음이 만들어낸 미소일 수도 있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미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미소 언니는 분명 언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겠죠. 언니가 붙잡지 못했던 미소니까.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언니를 완전히 잡아먹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숨이 막히고 무서울 때는 나 조금은 미소 역할도 해줄게요. 세리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언니도 약속해줘요. 진짜 미소도 지금 살아있는 나도 그리고 설이 엄마도 언니가 아무 말 없이 한 번에 다 끊어내버리는 식으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둘 사이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채는 끝내 그 약속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세리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죽은 딸에 대한 죄책감, 살아있는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향한 후회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와 태경, 세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언니 어땠어?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세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한 짓이 용서된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저한테 해준 것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설이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네. 엄마보다 더 어른 같다. 그건 너무해요. 아직 저도 많이 덜 자랐어요. 세리가 웃으려다 말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미소 언니 꿈 꿨어요. 미소를? 설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멀리서 서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손만 흔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한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문태경이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너희 둘 다 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보고 있고, 동생도 보고 있고, 경채도 공 실장도 다 보고 있겠지. 서리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심 하늘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서리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복수 때문에 시작된 이 싸움을 복수로 끝내지 말자. 회사도 돈도 권력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남는 건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미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실에서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있고 누군가는 철창 너머 하늘을 보며 긴 시간을 새고 있고 누군가는 병실 한가운데 앉아 같은 말만 중얼거리며 과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힘겨운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태양을 삼킨 여자들의 싸움은 피와 눈물로 시작됐지만 그 끝에서 남은 것은 회사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시험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겨우겨우 웃어주는 한 아이의 기억. 그것만이 이 비틀린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